준 게 아니야. 그냥 없어진 걸로 한 거야. 없어진 걸로! 내 인생을, 내가 있었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게 없어진 걸로야! 새벽 5시 익산역에 내린 이태석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운동화 한 켤레와 작은 보따리뿐이었어요. 58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무표정한 그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차역을 나서자마자 태석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기억 속의 익산과는 너무나 달라진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거든요. 예전에 굴뚝을 뿜어내던 공장들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높다란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태석은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30년 전 그가 살던 동네로 향하는 길, 골목길 하나하나가 낯설기만 했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빈터는 편의점이 되어 있었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다니던 문방구는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태석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30살의 나이에 들어간 교도소에서 나온 지금 그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남겨두고 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읍내 중심가에 도착했을 때 태석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미용실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린 순간 태석의 눈은 크게 떠졌습니다. 미용실 문 앞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 명은 자신보다 2살 어린 동생 이태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전 아내 김은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태석은 길 건너편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보는 가족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태석의 입에서는 쓴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동생과 아내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멈춰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자신만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태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태석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태석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없는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내 동생, 내 아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난 멈춰 있었구나. 태석의 독백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새벽 5시 익산역 승강장에 마지막 승객으로 내린 이태석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가 딸깍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역사에 울려 퍼졌어요. 58세가 된 그의 손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낡은 운동화 한 켤레와 작은 보따리뿐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올 때 받은 하얀 봉투 안에는 10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버스표 한 장이 전부였어요. 태석은 그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끝이 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기차역을 나서자마자 태석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기억 속의 익산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던 공장 굴뚝들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20층이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상가들과 넓어진 도로, 그리고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들까지. 이게 내가 살던 동네가 맞나? 태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니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옛 동네로 향했어요. 어릴 적 동생 태진과 함께 뛰어놀던 빈터는 이제 편의점이 되어 있었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과자를 사 먹던 문방구는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골목길 하나하나가 낯설고 익숙했던 풍경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읍내 중심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태석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귀에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여보, 오늘 머리 정말 잘 나왔네. 젊어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역시 여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태석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용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이 나왔어요. 자신보다 2살 어린 동생 이태진과 전 아내 김은영이었습니다. 태석은 급히 길 건너편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은영의 머리는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었고 태진은 깨끗한 정장 차림으로 예전보다 훨씬 풍채가 좋아 보였어요. 점심 뭐 먹을까? 수진이도 곧 올 텐데. 냉면 어때? 수진이가 좋아하잖아. 수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태석의 가슴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자신의 딸 이름이었거든요. 이제 32살이 된 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두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태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깊은 배신감인지 태석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내 동생, 내 아내.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 있었구나. 태석의 독백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태석은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선산은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꾸준히 관리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태석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늦게 왔습니다. 30년이나 늦게 왔어요.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태석은 오열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마지막 인사도 임종도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태석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묘 바로 옆에 있는 묘비를 보고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태석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자신의 이름이 말이에요. 이게 뭐지? 태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생년월일까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연도는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간 지 3년 후로 되어 있었어요. 내가 죽었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 왜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뒷모습이. 설마. 태석이 돌아보니 중학교 동창인 박영수가 서 있었어요. 영수는 태석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석아? 너 살아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살아있지. 아니야, 너 죽었다고 들었어. 교도소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동생이 그렇게 말했거든. 태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영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진이가 상을 치렀어. 아, 그리고 너 와이프랑 결혼했다더라. 몇 년 전에. 뭐라고?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아, 미안해. 내가 살아있는 줄 모르고. 태진이가 은영이랑 결혼했어. 너 딸도 같이 키우고 있고. 다들 태진이를 아버지로 알고 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동생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의 아내와 결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를 죽였어? 태석의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영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태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석아,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형을 대신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대가였다는 거야? 태석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30년 전 동생 태진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를 자신이 대신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일 말입니다. 태진은 그때 막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신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생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태석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의 가족까지 차지해버린 거였어요. 태진이 어디 있어? 응? 아, 요즘 건설업 한다던데. 꽤 잘 되는 것 같더라. 태석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밀려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은 동생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동생이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니. 영수는 태석의 표정을 보고는 불안해했어요. 태석아, 너 뭔가 안 좋은 생각하는 거 아니지? 태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덤가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쳐갔어요. 영수야, 나 여기 왔던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왜? 그냥 부탁이야. 태석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까지. 왜 날 죽였냐? 이태진. 태석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자신의 존재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읍내 직업소개소를 찾았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동생과 전 아내의 생활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침 폐목재 처리 공장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태석은 가명으로 이력서를 작성했어요. 이름은 이태호로 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일만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장장은 태석의 단단해 보이는 체격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의 교도소 생활이 그를 더욱 건실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첫 출근길, 태석은 동생 태진의 행적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니 태진은 진성건설이라는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읍내에서 꽤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이태진 사장님? 좋은 분이에요. 성실하고 믿을만하죠. 부인분도 참 착하고. 태석의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태진이 모범적인 가장으로 보이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태석은 진성건설 사무실 근처를 배회했어요. 2층 건물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오늘 현장 점검 언제 끝나? 태석이 고개를 돌리자 전 아내 은영이 보였습니다. 3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녁 늦게 될 것 같아. 미안해, 은영아. 태진의 목소리가 사무실에서 들려왔어요. 태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자신을 여보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동생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수진이랑 먼저 저녁 먹고 있을게. 수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태석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32살이 된 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 한 여성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 여성을 보자 태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틀림없이 수진이었어요. 어릴 적 자신을 닮았던 그 눈매와 입꼬리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아빠, 오늘 계약서 검토 끝났어요. 수진이 태진을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자신의 친딸이 동생을 아버지로 알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감이 있을까요? 고생했어, 수진아. 역시 우리 딸은 똑똑해. 태진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태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애가 날 모르고 자랐다니. 오후 내내 태석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수진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딸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퇴근 후 태석은 진성건설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해가 질 물에 은영과 수진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늦는다며? 우리 둘이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래, 뭐 먹고 싶어? 냉면. 아빠가 좋아하는 그 집. 모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태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행복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태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 애가 진짜 내 딸 맞나? 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자신의 친딸인지 아니면 태진과 은영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고시원 방에서 태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실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일단 더 가까이 가봐야겠어. 태석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가족이었던 사람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태석은 용기를 내어 옛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최기철,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지금은 경찰서 내 경비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철만이 당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익산경찰서 뒷문으로 들어선 태석은 기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철은 태석을 보자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태석아, 너 어떻게 여기에? 모두 내가 죽었다고. 그 얘기 때문에 왔어. 형, 당시 일 기억나지? 기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태석아,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내 동생이 사건 발생 당일 너한테 전화를 걸었거든. 내가 현장에 없었다는 걸 확인하려고.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진이가 사고 직후에 너한테 전화를 걸어서 형, 지금 어디야? 라고 물어봤어. 그때 넌 집에 있었잖아. 그런데 왜 내가 운전하고 있었다고 했을까? 기철의 말에 태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동생이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태진이는 내가 대신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야. 내가 교도소에 들어간 지 3년 후에 태진이가 와서 사망신고를 했어. 교도소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하면서 말이야. 태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동생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거든요. 증거는 있어? 당시 통화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태석아,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야?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석은 진성건설 근처에서 배송 일을 하는 택배기사로 변장했습니다. 회사 내부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마침 회사에서 사무용품을 주문한 게 있어서 직접 배송을 나갔습니다. 진성건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은영이 보였어요. 그녀는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여기에 놓아주세요. 은영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자 태석의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전 아내의 모습에 여러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그때 수진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연락 왔어? 현장에서. 수진은 택배를 받고 있는 태석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의 눈이 태석의 눈과 마주쳤고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상하네. 저 아저씨. 뭐가? 모르겠어. 그냥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요. 태석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혈육의 끈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수진이 무의식 중에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별일 아닐 거야. 택배 아저씨 얼굴이 선하게 생겨서 그런가 보다. 은영의 말에 태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명을 받고 나오면서 태석은 수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계속 태석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태석은 우연히 태진과 은영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영아, 요즘 현장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수진이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잖아. 그래도 미안해. 너한테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평온해 보이는 대화였지만 태석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은영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태석은 그들 가족이 자주 가는 냉면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세 사람이 함께 나타났어요. 하지만 태석이 본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태진이 수진에게 뭔가 화를 내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한 것뿐이에요. 의견? 내가 뭘 안다고 의견이야. 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은영이 말렸어요. 여보, 애 앞에서 그러지 마. 당신도 가만히 있어. 애를 너무 키워서 버릇 없어졌어. 그 순간 태진이 은영의 팔을 거칠게 잡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영이 아파하며 움찔했습니다. 태석의 혈관에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동생이 은영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 자식이 어떻게 감히. 태석은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날 밤 태석은 동생의 행동을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영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증거로 남겨야 했거든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록해둬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석은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동생 태진의 실체를 파악하고 은영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매일 저녁 진성건설 근처에서 그들의 동향을 관찰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석은 회사 뒤편 골목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태진과 은영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수진은 이미 먼저 집에 간 상태였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문제 생겼다며? 어떻게 할 거야? 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게 다 내 탓이야. 장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태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태석은 녹음기를 켜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내 탓만?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태진이 은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영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태석의 주먹이 떨렸어요.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파요. 왜 이래요? 아파? 이게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태진이 은영의 팔을 잡아끄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은영의 신음소리와 함께 태진의 거친 숨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전? 예전이 언제야? 내가 내 남편 행세하면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태석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진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모르겠어? 넌 내 여자가 아니야. 내 형수였다고. 그게 무슨. 이태석? 내 형 말이야. 내 진짜 남편은 내 형이었어. 은영의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태석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은영이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수진이 아빠라고. 아, 수진이가 내 딸? 웃기지 마. 그 애는 내 형의 딸이야. 내가 키워준 거라고. 태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그럼 내 남편은 어디에 있어요? 죽었어. 교도소에서 병으로 죽었다고. 안 돼. 안 된다고요. 은영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태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손 떼. 태석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았어요. 태진과 은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태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나타난 태석의 모습을 보자 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이야? 오랜만이다, 태진아. 태석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은영은 태석을 보자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태석, 오빠, 은영아, 고생 많았구나. 어떻게, 당신이 죽었다고.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태석은 그녀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안해. 늦었어. 그때 태진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형이 사라져야 내가 살 수 있었어. 태석이 돌아보자 태진이 주먹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어요. 30년간의 원한이 주먹에 실렸습니다. 왜 나를 죽였어? 형 때문에 난 항상 그림자였어. 두 사람이 뒹굴며 싸우는 동안 은영은 겁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뛰어왔어요.
회사에 두고 온 서류를 가지러 온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두 남자를 보고 경악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진이 은영에게 달려갔어요. 그때 태진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저 사람은 내 진짜 아버지야. 뭐라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태석도 천천히 일어나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둘 다 왜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수진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30년간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진성건설 사무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계속 울고 있었고, 은영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진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태석은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2명이라는 게 말이 돼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석이 천천히 돌아서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30년 동안 어디에 계셨는데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 내 삼촌이. 아니, 태진이가 저지른 일 때문에. 태석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뺑소니, 사고, 동생을 대신해 들어간 교도소, 그리고 자신이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일까지. 그럼 제가 알고 있던 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수진아. 은영이 딸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지만 수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제 진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아니야, 나도 방금 알았어. 태진이가 당신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거든. 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태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다들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네.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살고 싶어서 형을 죽인 거야? 태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없어진 걸로 한 거야. 없어진 걸로? 내 인생을, 내가 있었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린 게 없어진 걸로야? 태석이 한 걸음씩 태진에게 다가갔어요. 태진은 뒤로 물러서며 변명했습니다. 형은 어차피 돌아올 수 없었잖아. 30년씩이나 갇혀 있을 사람인데. 그게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그때 수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요.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진의 절규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태석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제 친아버지예요? 태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갓 태어난 수진을 안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교도소에서도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수진이 사진을 받아들고는 오열했어요. 사진 속 아기의 모습이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아빠, 진짜 아빠. 수진이 태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30년 만의 부녀 상봉이었어요. 태석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한편 은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기쁨과 동시에 30년간 속고 살았다는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태석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속은 거잖아. 태석이 은영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때 태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를 신고할 거야? 모두의 시선이 태석에게 집중되었어요. 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진아, 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어. 왜냐고? 형은 뭐든 잘했어. 공부도, 일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난 항상 이태석의 동생이었어. 태진의 목소리에는 오랜 열등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없어지면 내가 이태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형의 아내도 형의 딸도 모두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이유야?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아니 태진 씨, 당신이 저를 키워준 건 감사해요. 하지만 거짓말로 쌓아 올린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태진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진아, 더 이상 제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아빠는 한 사람뿐이에요.
수진이 태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태석은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태진아, 난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형?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은영이한테 한 일들도 다 밝혀질 거야. 태석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회사 장부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어. 태석의 마지막 말에 태진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 분명했거든요. 한 달 후 익산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진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태석과 은영, 수진은 증인석 근처에 자리했어요. 방청석에는 동네 사람들과 기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살아난 남자의 이야기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피고인 이태진은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그리고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은영이 나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태진 씨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언제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까?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간 지 3년 후였습니다. 태진 씨가 형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저와 딸을 돌보겠다고 했어요.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형님을 대신해서 저희를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은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어떤 폭력을 당했습니까? 처음엔 말로만 하다가 나중에는 때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술을 마시면 더 심했습니다. 태진이 고개를 들어 은영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증인은 최기철 경비반장이었어요. 30년 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태석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 태진 씨가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이태석 씨가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태석 씨가 자수했을 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철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태진이 의도적으로 형을 이용했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세 번째 증인으로 태석이 나섰습니다.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동생입니다. 30년 전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태석은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동생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를 자신이 대신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들어간 경위를 상세히 말했습니다. 왜 동생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까? 동생이 막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당신을 피고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결혼했어요. 태석이 녹음기에서 나온 태진의 목소리를 증거로 제출했을 때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태진이 은영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진실을 털어놓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되었거든요. 또한 피고인의 회사 장부를 조사한 결과 공사비 횡령과 세금 포탈 등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하자 태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수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을 아버지로 알고 자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배신감과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안도감이요? 네. 왜 저에게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거든요.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었던 거죠. 수진이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최후 진술 시간이 되었어요. 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형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항상 뒤에 서 있기 싫었어요. 형은 뭐든 잘했거든요.
공부도 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그래서 형을 이용한 거야?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난 그냥 한 번만 앞에 서보고 싶었어. 이태석이라는 이름으로. 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선 게 아니었어, 태진아. 태석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넌 나를 밟고 올라섰던 거야.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지만 법정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1시간 후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피고인 이태진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석은 전주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수진의 어릴 적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 태석은 근처 청소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했거든요. 동료들은 그의 과거를 모른 채 성실한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태호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 봐요. 태석은 가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을 되찾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었어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들이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태석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그의 일과는 단조로웠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딸도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수진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부녀의 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아빠, 이번 달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 수진아, 넌 어때? 좋아요.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요. 수진은 태진의 회사가 문을 닫은 후 다른 회계 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은영은 모든 일이 끝난 후 정신적 충격으로 요양원에 입원했어요. 30년간 속고 살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였습니다. 한번 배워볼까? 정말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다음 주 일요일 태석은 수진과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은영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태석을 보자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태석 오빠, 은영아,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세 사람은 요양원 정원을 함께 걸었어요. 오랜 침묵 후에 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그래도 30년 동안 다른 사람과 살았잖아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어요. 은영아, 과거는 과거야.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태석의 말에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모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 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온 태석은 오랜만에 펜을 들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글에는 30년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교도소에서의 생활, 동생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돌아와서 마주한 현실까지. 몇 달 후 태석의 수기는 한 출판사의 눈에 띄어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죄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날 태석은 익산에 있는 동생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태진은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태석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태진아, 이제는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와 태석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오랜 원한도 분노도 이제는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자신의 숙이 마지막 장을 썼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지른 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죄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침묵한 죄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나는 30년 동안 두 번째 죄를 지었습니다. 동생의 잘못을 덮어주려다가 결국 더 큰 잘못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남은 인생은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태석은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여행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